엄마, 아빠 다른 여자 있어요. 엄마가 출장 갈 때마다 아빠가 그 여자를 여기로 데려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엄마 돈을 가져가요. 장롱 안 보석함에서요. 아들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잔인한 순수함으로 내게 속삭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출장을 취소했고 다음 날의 모든 일정을 지웠다. 그리고 그 즉시 두 사람을 어떻게 잡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이야기는 끝이 났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궁금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은 수년간의 출장과 업무 여행으로 다져진 익숙한 의식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짙은 회색의 정장들을 검은 캐리어에 넣고 실크 블라우스는 숙달된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접었다. 소매는 안으로, 옷깃은 펴서 두꺼운 서류 폴더를 확인했다. 건설 자재 공급 계약서, 새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양서, 수십 개의 항목이 적힌 견적서. 서울 본사에서는 프로젝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부산지사의 확장이 결정될 터였다. 충격 방지 케이스에 든 노트북,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감은 충전기들, 로고가 새겨진 가죽 명함 지갑. 모든 것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인생의 절반을 보내는 사람의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옷장 거울에는 밤새도록 설계도와 하중 계산에 시달린 후에도 등을 꼿꼿이 펴는 법을 배운 35살 여성의 약간 지친 얼굴이 비쳤다. 박서연. 명함에 새겨진 금색 글자. 지역 최대 건설사의 프로젝트 개발팀 팀장. 깐깐한 구식 현장 소장들에게 견적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증명해야 했던 신입사원 시절부터 시작해 10년간 경력의 사다리를 올랐다. 나는 짙은 머리카락을 뒤통수에 주로 단정하게 묶으며 갈비뼈 아래에서 익숙한 당기는 느낌을 받았다. 하준이 없이 보낼 앞으로의 3일은 내게 3주간의 이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준아, 우리 아들, 이리 와서 인사하자. 캐리어 잠금 장치를 잠그며 내가 불렀다. 보통은 바로 달려오곤 했다. 마룻바닥을 가로지르는 맨발의 발소리, 무릎을 감싸 안는 포옹, 서울에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사오라는 요구. 하지만 오늘 7층에 있는 우리 집은 낯선 침묵에 잠겨 있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진 복도로 나갔다. 하얀 벽, 유일한 장식품인 자선 경매에서 산 추상화,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스파이더맨 잠옷을 입은 작은 형체가 아이 방 문가에 얼어붙어 있었다. 좁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팔은 몸을 따라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시선은 마룻바닥의 기하학적 무늬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준아, 무슨 일이야? 나는 쭈그려 앉아 아빠를 닮은 갈색 눈동자를 마주보려 애썼다. 엄마가 가는 게 싫어? 금방 돌아올 텐데.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야.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나는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어린 눈에는 엄마의 출장에 익숙한 6살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또다시 아빠와 태블릿 PC와 함께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진 어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아이답지 않은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토이킹덤에서 봤던 그 변신 로봇 기억나? 나는 아직 아기 같은 통통함이 남아있는 아들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으며 화제를 바꾸려 했다. 경주용 자동차로 변하는 거 말이야. 지난주에 내가 가리켰잖아. 엄마가 서울에서 사올게. 약속. 아래층 1층 현관에서 남편 민준의 조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택시가 벌써 20분째 서 있어. 이러다 스케줄 다 꼬이겠어. 금방 가요. 나는 짜증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치고는 다시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빠 말씀 잘 듣고. 알았지? 만화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제 시간에 자고. 양치하는 거 잊지 말고. 아빠라는 말에 하준이의 몸이 과도한 긴장으로 끊어지기 직전에 현처럼 팽팽해졌다. 아들은 차가운 물에 뛰어들기 전 심호흡을 하듯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더니 내가 하이힐을 신고 겨우 균형을 잡을 정도로 세게 내 목에 매달렸다. 아이 비누 냄새가 나는 갸냘픈 팔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필사적으로 나를 껴안았다. 하준아, 아가, 왜 그래? 나는 떨리는 작은 몸을 안으며 속삭였다. 아들은 내 귀에 입술을 바싹 대고 뜨겁고 간헐적인 속삭임이 피부를 데웠다. 엄마, 아빠 다른 여자 있어요. 엄마가 출장 갈 때마다 아빠가 그 여자를 여기 우리 집에 데려와요.
주변 세상이 색을 잃고 흐릿한 흑백 사진처럼 변해버렸다. 나는 아들을 떼어내고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려 했지만 아들은 나를 더 꽉 붙잡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 속삭였다. 두 사람은 아빠랑 엄마 침실로 들어가서 장롱 안에 엄마 귀걸이 있는 그 나무 보석함에서 돈을 가져가요. 아빠가 말하지 말랬어요. 누구한테든, 특히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아주 슬퍼서 우리를 떠날 거라고 했어요. 영영 떠나서 나를 버리고 가면 난 완전히 혼자가 될 거라고요. 아래층의 택시가 참지 못하고 3번 경적을 울렸다. 계단통의 메아리로 증폭된 민준의 목소리가 숨길 수 없는 짜증과 함께 울려 퍼졌다. 박서연, 장난해. 비행기는 1시간 반 뒤인데 김해공항까지 적어도 40분은 걸린다고. 나는 온몸으로 내게 매달린 아들을 보았다. 머릿속에서는 낡은 프로젝터의 슬라이드처럼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선물이었던 내가 비상금을 보관하던 나전칠기 보석함. 돈은 번번이 사라졌다. 한 번은 5만 원, 또 한 번은 10만 원, 거의 10년간 우리 집에서 일하며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50대의 가사도우미 이은숙 아주머니. 그녀가 우리 부엌에서 주름진 뺨 위로 마스카라를 번지며 손주들의 건강을 걸고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맹세하며 울던 모습. 민준이 경멸적으로 입술을 비틀며 그녀에게 쏘아붙이던 말 이모님, 연극은 그만하시죠. 이 집엔 우리 셋하고 이모님뿐이에요. 하준이는 아이라 그럴 수 없고 저와 서연 씨는 주인인데 우리 돈을 훔칠 리가 없죠. 그럼 남는 건 이모님뿐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남편을 믿었다. 내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가 직접 아주머니를 해고하겠다고, 내가 도둑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눈물로 축축한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숨을 내쉬었다. 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정직한 아이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내 방으로 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렴. 알았지?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중요한 일이야. 아들은 마치 명확한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맨발로 총총거리며 달려갔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 거울로 다가가 무의식적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정리했다.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고통과 분노, 배신감의 폭풍이 몰아치던 내면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출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몇 달간 준비한 발표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내게는 다른 임무가 있었다. 나는 손으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일부러 구두굽으로 계단을 또각거리며 소리를 냈다.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척하며 벽을 잡고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민준 씨, 목소리는 정말로 약하고 떨렸다. 나 너무 안 좋아.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요. 뛰어다니고 소리치느라 상기된 남편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나는 그의 밝은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실망감, 거의 유감에 가까운 감정을 포착했다. 그 후 전문 영업사원인 그는 능숙하게 걱정하는 남편의 가면을 썼다. 왜 그래? 또 혈압이 올랐어. 그가 커다란 손으로 내 팔을 부축했다. 그 손길은 이제 해파리에 쏘인 것처럼 피하고 싶었다. 한동안 괜찮았잖아. 자, 가서 좀 누워. 11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그의 손길이 이제 야른 블라우스 천을 뚫고 나를 태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그가 나를 침실로 부축하게 내버려 두었다. 바로 그 침실. 베이지색 침대보가 덮인 커다란 더블 침대가 있는, 내가 없는 동안 그가 다른 여자와 공유했다는 바로 그 침실로. 택시는 보내야겠네. 민준이 나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서울 김 이사님께 전화해서 당신 못 간다고 말해야지. 당신 온다고 부서원들 다 모아놨을 텐데. 전화해요. 나는 베개에 기대 눈을 감았다. 예전에 있던 저혈압 증세가 다시 도졌다고 말해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산 풍경이 그려진 컵에 담아오고 약 상자에서 혈압계와 약을 꺼내는 동안, 택시를 취소하는 동안 나는 침대 옆 탁상 램프 옆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곁눈질로 지켜봤다. 화면이 번쩍 켜졌다. 알림이 왔다. 텔레그램 메신저. YR로 저장된 연락처. 메시지 내용은 기억에 각인되었다.
오늘 취소됐어. 내 사람 안 갔어. 내 사람. 박서연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었다. 내 사람. 마치 물건처럼 계획에 방해가 되는 무생물처럼 나는 이불 밑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최유라. 석 달 전 민준의 영업팀의 새로운 직원이었다. 송년 회식 때 본 적이 있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반짝이는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은 키 작은 금발의 여성이었다. 저녁 내내 경영진 테이블 근처를 맴돌았다. 대개 서방님,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네. 그때 회계팀 김대리가 춤추는 무대를 향해 고갯짓하며 속삭였다. 나는 그저 손을 내저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누구 주변을 맴도는 게 뭐 대수라고. 술이 넘쳐나면 다들 대담해지는 법이니까. 저녁은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졸음과 나약함을 연기했다. 민주는 과장된 보살핌으로 내 주위를 맴돌았다. 이따금씩 휴대폰을 힐끗거렸는데 실망한 애인과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듯했다. 하준이가 두어 번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나의 눈짓을 받고는 얌전히 다시 들어갔다. 밤 10시가 되어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민주는 자기 서재로 들어갔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아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하며 변명하고 달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은 6시 반에 연극의 속편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민준에게 회사에 가라고 설득했다. 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안정과 고요뿐이라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어린애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마지못해 15분 정도 버티다가 잘 숨겨지지 않는 안도감을 내비치며 동의했다. 그가 나간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그랜저 소리가 마당에서 잦아들자마자 나는 정확히 10분을 기다렸다. 혹시 잊은 것이 있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일어섰다. 어지럼증도 나약함도 없었다. 오직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차갑고 체계적인 결의뿐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20년 경력의 변호사, 우리 건설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불성실한 하청업체와의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번 우리를 구해준 홍진우 변호사에게였다. 홍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연입니다. 이른 아침에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긴급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나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최대한 건조하고 법률적인 용어로 상황을 설명했다. 배우자의 불륜 의혹, 집안에서의 조직적인 금품절도, 이혼 소송과 잠재적인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 서류와 함께 일한 세월은 내가 요점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 아파트, 침실과 남편, 서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합법적인가요? 아파트가 팀장님 명의이거나 공동 소유이고 설치 목적이 범죄 사실 입증 및 재산 보호라면 네, 권리가 있습니다. 녹화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행동은 삼가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박 팀장님, 자료를 수집해서 제게 넘겨주십시오. 그 후에는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사설 탐정강 실장에게였다. 그의 번호는 한 건설 현장에서 자재 도난 사건을 겪은 후 동료 강 부장님이 알려주었다. 강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연입니다. 강 부장님 추천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아파트에 몰래카메라 시스템을 긴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어떤 공간에 관심 있으십니까? 침실과 서재입니다.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기계에 밝아요? 최신 장비는 특수 장비 없이는 거의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카메라는 천장의 연기 감지기, 탁상시계, 사진 액자, 심지어 가구의 나사못으로도 위장됩니다. 화질은 풀 HD이고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출근하신 내일 오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호텔방이 하나 필요합니다. 모레부터 감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잘 되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숙소 옵션은 1시간 내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나는 거실, 가죽 소파에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2월의 햇살 아래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부산을 바라보았다. 계획은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문가의 통제하에 있는 기술 장비, 검증된 전문가의 법률 자문, 감시를 위한 작전 기지,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세 걸음 앞서 위험을 계산하는데 익숙한 건설 프로젝트 작업처럼 진행되었다. 단지 판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수백만 원짜리 계약이나 수익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훔쳐가려 했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엄마, 거실 문틈으로 헝클어진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들어가도 돼요? 배고파요. 물론이지, 아들. 이리 와. 이 하준이가 달려와 익숙하게 내 무릎에 앉아 팔로 목을 감았다. 정말 이제 아무데도 안 가요? 집에 있을 거예요. 응, 있을 거야. 엄마는 이제 집에 있을 거야. 나는 아들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카모마일 향이 나는 어린이 샴푸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거 알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아들은 너무나 어른스러운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여서 가슴이 아팠다. 6살, 레고와 만화에 대해 생각해야 할 나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몇 달 동안 끔찍한 어른들의 비밀을 품고 있어야 했다니. 엄마, 팬케이크 해줄 수 있어요. 아들이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물었다.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야른 거요? 당연히 되지. 딸기잼이랑. 네. 그리고 연유도요. 아들이 기쁘게 뛰어올랐다. 최신 기술로 꾸며진 부엌에서 민준이 살림을 편하게 해줄 거라며 골랐던 인덕션 레인지, 빌트인 커피 머신, 식기 세척기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익숙한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며칠간의 전략이 세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행복한 무지 속에 있었다. 아버지가 몇 달 동안 어머니를 잃을 것이라는 공포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어린 아들이 마침내 진실을 밝힐 힘을 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화려하게 꾸민 속눈썹과 부유한 남자를 노리는 야망을 가진 최유라는 유부남의 애인으로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프라이팬에서 또 하나의 황금빛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배신자들을 불시에 덮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비열함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도록 시스템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세 번째 전화가 가장 힘들었다. 나는 손가락이 부끄러움에 떨리는 것을 느끼며 외울 정도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은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울렸다. 이은숙 아주머니는 누가 전화했는지 분명히 보고 있었고 받고 싶지 않아 했다. 8번째 신호음 끝에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에 차 있었다. 마치 새로운 비난을 예상하는 듯 했다. 저 서연이에요. 제발 끊지 마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침묵. 그리고 조용한 한숨 소리. 저한테 뭘 원하세요? 그 망신만으로도 부족했나요? 죄송합니다. 말이 덩어리처럼 터져나와 목에 걸렸다.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셨다는 거 알아요. 제가 바보였다는 것도 알아요. 속아 넘어갔어요. 진짜 도둑은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를 현장에서 잡을 생각이에요.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낌이 들려왔고 이어서 시끄럽게 코를 푸는 소리가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10년 동안 하준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돌봤는데 나를 안 믿고 그 사람을 믿었어요.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똑똑히 보게 됐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그들을 폭로할 때 옆에 계셔 주셨으면 해요. 아주머니의 좋은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셨으면 해서요. 무서워요. 잠시 후 그녀가 고백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남편, 필요할 땐 아주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제발요. 아주머니가 거기 계시는 게 제게 중요해요. 또 한 번의 긴 침묵. 그리고 결심에 찬 목소리. 알겠어요. 갈게요.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줘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어지럼증 연기를 펼쳤다. 민준을 설득해 하준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다. 신세계 센텀시티에 데려갔다가 손자를 끔찍이 아끼고 며칠이고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정말 혼자 괜찮겠어? 남편이 재킷을 입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기대감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난 그냥 휴식이랑 조용한 거, 그리고 잠만 자면 돼. 가서 아들이랑 바람 좀 쐬고 와요. 그들이 나간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창가로 달려가 마당을 내다봤다. 은색 그랜저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우회전했다.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강 실장과 그의 조수, 둘 다 전기 기술자 복장인 파란 작업복을 입고 연장 상자를 들고 있었다. 고층 아파트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평범한 기술자들 같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그들을 침실로 안내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강 실장이 전문가의 눈으로 방을 훑어보았다. 천장에는 연기 감지기, 협탁 위에는 시계, 서재에는 뭘 계획하시나요? 책상 위 사진 액자요. 금고가 시야에 들어오게. 그들은 말없이 신속하게 작업했다. 기기 케이스를 열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다. 11시에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은숙 아주머니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덮은 어두운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이 몇 달 사이에 5살은 더 늙어 보였다. 이모님 니나는 문간에서 바로 그녀를 껴안았다. 딱 마른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며 눈물 사이로 중얼거렸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웃들은 곁눈질하고 손주들은 왜 할머니가 더 이상 거기 안 가냐고 묻고 난 도둑이 아닌데 정말이에요. 알아요. 다 바로잡을게요. 약속해요. 나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식탁에 앉히고 그녀가 항상 좋아했던 청자찻잔 세트에 차를 따랐다. 계획을 설명했다. 몰래카메라는 이미 설치 중이다. 내일은 출장을 가는 척 연기할 것이다. 근처 호텔에서 감시할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얼굴을 아주머니가 직접 보셨으면 한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억울함의 눈물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거기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눈을 똑똑히 쳐다볼 거예요. 기술자들이 떠난 후 나는 침실 옷장으로 가서 나전칠기 보석함을 꺼냈다. 할머니의 결혼 선물. 안은 비어 있었다. 지폐가 놓여있던 자리에 벨벳 안감마저 눌려 있었다. 씁쓸하게 웃으며 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5만원권 지폐의 두툼한 뭉치를 꺼냈다. 이틀 전 신한은행 ATM에서 인출한 500만 원이었다. 1년 번호를 기록하며 각 지폐를 꼼꼼히 사진 찍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보석함에 넣고 작은 열쇠로 잠가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저녁은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민준과 하준이는 8시쯤 돌아왔다. 둘 다 피곤해 보였다. 아들은 거의 서서 잠이 들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돌아오니 민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내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그럭저럭. 당신 아들 맥도날드 세트를 다 먹고 또 시켜달라고 하더라. 엄마는 신나셨어. 일주일치는 먹을 만큼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더라. 당신 아들.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 아들. 흥미로운 말실수였다. 참.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일 당신 아무래도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아. 네, 김 이사님이 회의를 내일로 옮겼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투자자가 한 달 동안 미국으로 떠난대요. 민주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가 침을 삼킬 때 목을 대가 움직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뭐, 일이 일이니까. 데려다 줄게. 원한다면. 고마워요. 여보. 지난번처럼 입구에 내려줘요. 셋째 날 아침은 철저히 리허설된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고 서류를 확인했다. 민주는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는데 아침에는 보기 드문 좋은 기분이었다. 아침 식사로 하준이는 치즈 팬케이크를 먹으며 나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엄마, 금방 돌아올 거죠? 아들이 숟가락을 핥으며 물었다. 3일 뒤에 아들. 착하게 있어야 해. 아빠 말씀 잘 듣고. 몸조심해요. 엄마 아들이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평범한 출장이 아니었다. 차 안에서 민주는 라디오를 켜고 핸들을 따라 리듬을 두드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교차로에서 그가 물었다. 올해가 혹시 일찍 돌아올 수도 있어? 최소 3일, 협력업체들도 올 거라 전부 조율해야 해. 그는 미소를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에서는 굳이 입구까지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나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뱀처럼 차가웠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유리문 뒤로 사라졌다. 돌아보니 그가 기둥 옆에 서서 내가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체크인 카운터 대신 도착 구역으로 이어지는 옆복도로 방향을 틀었다. 수년간의 비행으로 공항을 내 집처럼 꿰뚫고 있었다. 화장실 맨 끝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캐리어를 열었다. 수수한 커피색 원피스, 머리카락을 가리는 어두운 스카프,
커다란 선글라스, 의료용 마스크. 5분 후 우아한 비즈니스 우먼은 사라지고 친척을 마중 나온 지친 중년 여성으로 변신했다. 도착 구역을 통해 나와 비상용 휴대폰으로 부른 택시에 탔다. 파라다이스 호텔로 가주세요. 나는 창문을 내리며 기사에게 말했다. 502호실은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나를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2대, 전선들, 어댑터들. 강 실장이 화면 앞에서 영상을 조정하고 있었고 옆 의자에는 이은숙 아주머니가 손에 묵주를 들고 초조하게 구슬을 만지고 있었다. 다 준비됐나요? 내가 스카프를 벗으며 물었다. 화면 좋고 소리 깨끗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11시 10분 현관 카메라가 움직임을 포착했다. 민준이 아파트에 들어섰다. 여전히 나를 데려다 줄 때 입었던 그 셔츠 차림이었다. 윗단추를 풀고 소파에 쓰러져 휴대폰을 꺼냈다. 다 깨끗해.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수정처럼 맑게 들려왔다. 날아갔어. 내가 직접 태워 보냈다고. 빨리 와. 벌써 보고 싶어 죽겠어. 승리의 찬 웃음소리.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사준 그 빨간 드레스 입고 와. 우리 침대에서 내가 그걸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깊게 파인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탈색한 머리에 키 큰 여성이 나타났다. 최유라, 본인이었다. 민준이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그의 목에 매달렸고 두 사람은 현관에서 거리낌 없이 순간을 만끽하며 길고 탐욕스러운 키스를 나눴다. 보고 싶었어. 마침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가 물었다. 당신 없는 3일은 고문이야. 이제 우리 집 좀 보여줘. 우리 집.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침실로 올라갔고 거기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침대 옆 협탁에서 우리의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와 민준의 모습이 담긴 바로 그 사진이었다. 은색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내 얼굴을 뜯어보았다. 별거 없네.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 내가 더 나은 여자를 찾은 것도 당연해. 그녀는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민준이 웃었다. 그 여자는 잊어버려. 대신 내가 널 위해 뭘 준비했는지 봐이. 그가 옷장으로 다가가 내 옷들을 밀쳐냈다. 최유라가 즉시 말했다. 이런 촌스러운 것들은 내가 여기 이사 오면 다 당근마켓에 팔아버릴 거야. 제대로 된 옷들로 사자. 민준이 보석함을 꺼내 애인에게 건넸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지폐 뭉치를 본 그녀의 눈이 탐욕스러운 불길로 타올랐다. 여기 얼마야? 그녀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움켜쥐며 숨을 내쉬었다. 500만 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자기야. 최유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지폐를 공중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지폐들은 축제의 색종이처럼 침대 위로 떨어졌다. 그러고는 돈 위에 쓰러져 팔을 벌렸다. 이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이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 남성적인 매력은 어쩌고. 민준이 옆에 누우며 씩 웃었다. 그것도 좋지. 하지만 이 종이들이 더 따뜻하게 해주는걸. 두 사람은 웃으며 5만 원짜리 지폐가 흩뿌려진 위에서 바로 키스를 시작했다. 너무나 저속한 장면에 이은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부터 더 심해질 겁니다. 강 실장이 경고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30분간의 휴식 시간 동안 나는 내 침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 베개에 누운 최유라가 물었다.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애인으로 있을 순 없잖아. 나도 28살인데 시간은 간다고. 모든 게 계획대로야. 민준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침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현금은 푼돈이야. 그 여자한테는 신한은행이랑 KB에 예금이 있고 강남의 아버지가 물려준 오피스텔이 있는데 월세로 150만 원씩 받아. 양평에 별장도 있고 제일 대박인 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여자 이름으로 넘긴 회사 지분이야. 분기마다 최소 1,000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온다고. 그걸 다 어떻게 뺏을 건데? 그 여자도 바보는 아닐 텐데. 우선은 그 여자 계좌에서 조금씩 이체할 거야.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는 내가 알아. 나를 믿거든. 그가 천장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소액으로, 대포 통장으로. 그러다 그 여자 카드로 쇼핑을 시작하는 거지.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시키고. 그 여자는 일에 미쳐 사니까 금방 눈치 못 챌 거야. 만약 눈치채면
민준이 담배를 끄고 애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때쯤이면 나한테 더 강력한 카드가 있을 거야. 디아제팜이 뭔지 알아? 신경안정제 같은 건데 소량으로는 무기력증, 기억 상실, 감정 기복을 유발해. 어지럼증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말할 거야. 차에, 물에 조금씩 타서 점차 양을 늘리는 거지. 호텔방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은숙 아주머니가 성호를 그었다. 세상에, 하느님 맙서사, 저건 악마야? 강 실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이미 중상의 미수입니다. 죄질이 심각해요. 화면 속 최유라가 휘파람을 불었다. 너 그거 진심이야? 만약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양은 적게, 시간을 두고 투여할 거야. 겉으로 보기엔 신경쇠약처럼 보일 거라고. 직장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아이 데려오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겠지. 그때 내가 자상한 남편으로서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는 거야. 아는 정신과 의사, 윤 원장이라고 있어. 돈만 주면 어떤 진단서든 떼어줄 거야.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봤다. 반년 정도 지나면 진료 기록이 쌓일 거야. 신경쇠약, 부적절한 행동, 낭비. 법원에 피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거지. 그리고 맞춰봐. 누가 그녀의 후견인이 될까? 너, 최유라가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거야. 아픈 아내를 버리지 않은 헌신적인 남편. 그녀는 우수한 사립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야.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우리는 집, 계좌, 사업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 녀석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얻는 거야. 하준이가 언급되자 나는 벌떡 일어났지만 강 실장이 팔을 붙잡았다. 앉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애는 왜 필요해? 최유라가 물었다. 우리 애를 낳으면 되잖아. 그 녀석은 추가적인 지렛대야.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유일한 보호자가 되는 거지. 아동수당, 그녀가 다 쓰지 못한 출산 장려금, 게다가 모든 재산에 대한 도덕적 권리까지 내가 그녀의 아들을 돌보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게 잠잠해지면 보육원에 보내버리면 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아이에게 엄마처럼 유전적인 정신 문제가 있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이은숙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힘내요. 끝까지 봐야 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하면 앞으로 돌아왔다. 최유라가 마침 말하고 있었다. 있잖아, 민준아. 내가 교활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걸 다 생각해내다니? 3년 동안 계획했어. 그가 고백했다.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아버지한테서 유산까지 받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내가 왜 푼돈 벌자고 내 사무실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해?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는 침대로 돌아와 애인을 껴안았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야.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여야 해. 일에 지쳐서 정신이 나간 여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고통받는 남편. 바로 나. 너는 적절한 순간에 나타날 내 버팀목이자 지지자야. 2년 후면 우리는 이 집의 완전한 주인으로 살게 될 거야. 그 여자 가족들이 개입하면 어떡해? 마산에 엄마가 있잖아. 장모님은 78배 당뇨병, 백내장이셔. 내가 손자를 데리고 가서 아픈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얘기할 거야. 노인네가 직접 나보고 아이를 위해 몸조심하라고 부탁하게 될걸. 그들은 앞으로 30분 동안 어떤 계좌를 열지, 서류를 어떻게 꾸밀지, 언제부터 나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모든 단어는 녹음되고 기록되어 그들의 관뚜껑에 박히는 못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나 절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중범죄를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조직적인 독살, 특수사기, 불법적인 금치산 선고 시도, 아동에 대한 범죄 준비. 이 자료는 하나의 형사소송이 아니라 여러 개를 진행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차가운 결의가 온몸을 채우며 고통과 굴욕의 마지막 찌꺼기를 밀어냈다. 됐어요. 화면 앞에 굳어진 사람들을 보며 내가 말했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저를 강탈하고 독살하고 양육권을 박탈하려는 음모예요. 오늘 당장 그들을 체포했으면 좋겠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아래층의 경호업체 직원 2명이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경찰은 첫 전화에 바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홍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마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즉시 받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파라다이스 호텔 502호에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경찰과 만나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주세요.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짧게 대답했다. 두 번째 전화는 더 어려웠다.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에게였다. 그녀는 항상 나를 자기 외아들에게 부족한 짝이라고 여기며 쌀쌀맞게 대했다. 어머님, 누나는 목소리에 불안한 기색을 담았다. 방금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고 해요. 민준 씨가 넘어진 것 같아요. 사고일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서울공항이라 갈 수가 없어요. 제발 빨리 가보세요. 열쇠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니? 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황 상태가 엿보였다. 세 번째 전화는 최유라의 부모님에게였다. 남편 회사 직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번호였다. 최태식 선생님, 박서연입니다. 따님인 최유라 씨가 제 남편과 함께 매우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120호로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집까지는 10분이 걸렸지만 내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는 우리 집에서 2채 떨어진 곳, 무성한 나무 뒤에 숨어 멈췄다. 우리는 걸어갔다. 내가 앞장섰고 이은숙 아주머니, 강 실장, 그리고 경호업체의 건장한 두 남자가 뒤를 따랐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익숙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문을 밀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거의 평소와 같아 보였다. 역겨운 바닐라 향이 나는 낯선 향수 냄새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맛이다. 만 콜라병만 빼면. 민주는 탄산음료를 혐오했다. 하준이 방을 위해 특별히 산 소파 위에는 빨간색 에나멜 핸드백이 널브러져 있었다.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의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내 남편의 낮고 흡족한 웃음소리. 나는 발소리를 숨기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구두굽이 복수의 규칙적인 리듬을 쪼갰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준비된 마음마저도 혐오감에 움츠러들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최유라는 빨간 레이스 속옷 차림으로 우리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탈색한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다. 민주는 속옷만 입은 채 옆에 앉아 있었다. 새하얀 시트 위, 그들 주위에는 5만 원권 지폐가 흩뿌려져 있었다. 나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쯤 서울행 비행기에 있어야 할 아내인 나를 보자 완전한 공포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최유라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1초가 걸렸고 그 후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시트로 몸을 가리려 했다. 나는 문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어떤 비명이나 비난보다 더 무서웠다. 서연 씨, 들어봐. 이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민준이 어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며 내게 손을 뻗었다. 맹세해. 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비웃었다. 차갑고 즐거움의 기색은 없었다. 난 미리 알고 있었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무슨 일이야? 최유라가 내 등 뒤에 사람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저 여자가 날 유혹했어. 민준이 갑자기 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저 여자가 나를 압박했고 돈을 가져가게 만들었어. 이 망할 년이 날 협박했다고. 뭐라고? 최유라가 몸을 가리려던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났다. 내가 그 여자를 멍청한 돈줄이라고 불렀잖아. 내가 다 계획했잖아. 이 나쁜 놈아.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더러운 세부 사항들을 외쳐댔다. 나는 그들이 말로 서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며 이 한심한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강 실장님, 노트북을 TV에 연결해 주세요. 그들의 말다툼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내가 명령했다. 1분 후 침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민준의 전화. 다 깨끗해. 자기야, 현관에서의 그들의 키스. 지폐를 공중에 던지는 최유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디아제팜 계획을 설명하는 민준. 그의 녹음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차에 약을 탈 거야. 기억을 잃고 무능력해지겠지? 내가 그녀의 후견인이 될 거야. 하준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포함해서 모든 걸 차지할 거라고. 나는 남편의 얼굴이 사악한 미소로 일그러진 장면에서 녹화를 멈췄다. 넌 그냥 내 돈을 훔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넌 나라는 사람을 지워버리고 내 이성을 빼앗고
내 아들을 데려가고 싶었던 거야? 계단에서 서두르는 발소리와 시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어디 있니?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오다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반쯤 벗은 아들이 바닥에 있고 낯선 여자가 시트를 두르고 있으며 침대에는 돈이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본 것이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의 미소를 띤 그녀 아들의 얼굴이 멈춰 있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박서연이 다 꾸민 거야? 저 여자 정신병자라고. 나는 짧게 웃었다. 내가 그렇게 내가 미쳤다고 인정받길 원했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독살 계획이 담긴 녹화 부분을 재생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졌다. 디아제팜, 매수한 정신과 의사, 피성년 후견인 판정, 하준이 양육권, 아이는 보유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너 내가 내 아이의 엄마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그녀가 비틀거리며 속삭였다. 문가의 최유라의 부모님, 희끗한 옆머리의 건장한 남자인 최태식 씨와 그의 아내가 나타났다. 반쯤 벗은 유부남 옆에서 시트를 두르고 있는 딸을 보자 아버지는 분노와 깊은 수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아빠, 죄송해요. 최유라가 말을 시작했다. 닥쳐. 그가 소리쳤다. 오늘부터 날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마라. 나에겐 도둑질하고 가정 파탄 내는 딸은 없다. 그는 보란듯이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를 쳐다봤다. 너는 아내의 돈을 훔쳤어. 무고한 여자를 비난했어. 그녀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벽에 서 있는 이은숙 아주머니를 가리켰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첫 번째 뺨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두 번째가 뒤따랐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분노와 수치심에 울부짖으며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굴 키운 거지?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우리 가문, 우리 이름에 먹칠을 했어. 민주는 방어하지 않고 어머니가 모든 고통과 실망을 자신에게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그들 뒤에는 홍진우 변호사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피해자의 변호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의뢰인은 이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도 행위 중에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중상해 및 특수사기 준비를 포함한 더 심각한 범죄를 계획한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이 있습니다. 강 실장이 모든 기록의 사본이 담긴 USB를 경찰에게 건넸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 사람이 절 속였어요. 경찰서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이 많은 경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현재 당신은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민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지막 화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어머니의 시선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볼 수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최유라는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아버지 옆을 지나갔다. 그의 어깨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에서 끌려나갔고 곧 마당에서 경찰차인 현대 소나타의 문이 닫혔다. 소음이 잦아들자 집에는 나와 홍 변호사, 이은숙 아주머니, 그리고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만 남았다. 너 그이랑 이혼할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마음속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지만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준이는? 내가 손자를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오늘은 어머님 댁에서 자게 하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아이와 이야기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갔다. 우리 셋만 남았을 때 나는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준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요. 이런 증거들이라면 문제없을 겁니다. 홍 변호사가 확신시켰다. 그런 다음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은숙 아주머니를 보았다. 어떤 돈도 아주머니의 좋은 이름을 되찾아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작은 아파트에 계약금을 낼 만한 충분한 금액을 그녀의 계좌로 이체했다. 아주머니만의 빵집을 여시든 반찬 가게를 하시든 원하시는 걸 하세요. 스스로 주인이 되세요. 화면의 금액을 본 그녀가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주머니의 명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은숙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느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1년 후, 나는 20층에 있는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저녁에 부산이 불을 밝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낙동강이 리본처럼 반짝였고 멀리 광안대교의 불빛이 보였다. 엄마, 25-7은 몇이에요? 하준이가 수학공책에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스스로 해보렴. 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홍진우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항소 기각, 판결 확정, 사건 종결. 민주는 징역 7년을, 최유라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를 악몽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알아요. 18. 아들이 기쁘게 외쳤다. 잘했어. 우리 똑똑이. 나는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내 시선은 다시 도시로 향했다. 불빛들이 작은 약속처럼 반짝였다. 과거는 끝났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새벽으로 나왔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내 아들과 나, 단둘이서.